네, 한양대학교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 제목 이제 주어진 주제를 맞춰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과제하고 맞춰서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과제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이라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발표한 이제 밀레니엄 개발 이게 종료되고 나서 2030년까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유엔하고 이제 국제사회 이제 목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10개가 있고 그 중에 6번째하고 이제 13번째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물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물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와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제 그 보고서들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연구 내용이나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물과 기후 변화입니다. 오전에도 기후 변화 얘기를 하고 이제 오후에도 계속 기후 변화 얘기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오전에 나온 것처럼 약간 이제 관점의 좀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들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김명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제 적응하고 완화 측면에서 이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완화 쪽에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적응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된 이제 물 관리가 큰 기회면서 도전이면서 이제 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특히 물 관리는 오늘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하고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재난 관리를 하는 방법하고 연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존에 뭐 여기 K워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물 관리 기술 또는 물 자원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댐 개발이라든가 공급 안정성이라든가 그 관련된 것들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재난 관리 측면에서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기존에는 이제 요것들을 어떤 사건에 이제 에 대한 대응 체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그거에 집중돼서 대응 대책을 하다가 이 상황이 해소가 되면 다시 뭐 그게 있었냐는 듯이 넘어가는 이제 무관심 쪽으로 계속 이제 바뀌는데 관심 갔다가 무관심 갔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숨은 비논리적인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요. 이제 위험관리 네 원칙에서 이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자라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넘어왔고 최근에는 이제 에픽 리스판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수와 가뭄에 관련된 물과 관련된 위험 관리를 위한 이제 어떤 거버넌스 혁신 그러한 이제 것들이 이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저희들이 5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앞에 키워드를 따가지고 EPIC 그래서 에픽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분이 이제 리스판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관련된 이제 정책, 법률, 기관, 뭐 이제 조직, 전략계획, 뭐 참여 정보에 관련된 환경들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완화 조치를 더 높은 우선순위가 완화 조치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역하고 이제 물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그 재해 취약성, 노출성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물 사용과 이제 홍수터 개발에 대한 이제 어떤 규제를 이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리스판스 부분이고,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또는 대응 복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수와 가뭄에 보다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재난 관리 또는 가뭄 관리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드라우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는 주요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우트 모니터링, 임팩트 어세스먼트, 그리고 리스판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에픽 리스판스 프레임워크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우선순위나 토지 뭐 수자원 관리를 위한 이제 로드맵들을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취약성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이제 조기 대응 복구 계획을 통해서 뭐 재난위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 설정이 이제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국 가뭄 취약 지도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자원법 이제 제정이 되면서 수자원법 7조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2017년에 여기 계신 이제 이주영 교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도 연구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획 및 이제 방향성 설정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이걸 실제로 이제 전국 단위에 대해서 취약성 평가를 하는 과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공지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취약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홍수에 대한 취약성도 했고 가뭄에 대한 취약성도 연구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노출성,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 이 세 가지 지표들에 대한 이제 조합 또는 뭐 계산 방법, 그리고 어떤 지표들을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틀에서 이제 수행을 이제 했는데, 이 가뭄 취약 지도 제작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환경부에서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 가뭄이라는 게 이제 생공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산업용수, 그다음 환경용수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벽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생공용수 중심의 이제 가뭄 취약 지도를 작성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수 공급 능력 평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유역 외에서 이제 용수 공급을 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상학적 가뭄이 들어도 실제 지역에서 느끼는 가뭄의 강도가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용수 공급 대응 능력 평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지표화를 해서 저희들이 가뭄 취약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년도 연구가 다 끝나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이제 5차년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전산화해서 표출을 해줄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가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가뭄 도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뭄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취약성 평가 위험 해결, 세 번째가 가뭄 영향을 제한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조치를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자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뭄 모니터링, 그리고 조기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축이 돼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뭄 취약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취약성하고 위험 해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위험을 제한하고 이제 치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위험을 이제 치약도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제재 조치들을 이제 대응 조치들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이해를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원적 의사 결정 지원, 의사 결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제 뭐 그 치약도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부터 환경부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사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 치약지도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한 지원 시스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동적 가뭄 치약지도, 동적 가뭄 치약도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전국 가뭄 치약 지도는 이제 일종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30년 빈도의 12개월 지속 시간에 상시 만수위 조건에서 그 각 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요것들을 좀 더 많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본 과제의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가뭄 빈도 해석을 통해서 이제 가뭄 빈도 5종, 지속 기간 잘 안 보이네요. 5종, 그리고 6종, 그래서 총 30종, 그리고 수요량 시나리오도 이제 SSP 시나리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시나리오 3개, 그리고 공급량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급량은 이제 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이제 저수지 용수 공급 조정 기준 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가뭄이 각 지역에 미치는 민감도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급량을 조정해 주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좀 개발을 해서 요거를 반영을 하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저수지의 이제 초기 저수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각 지역에 대한 이제 용수 공급 능력 가능일수 등을 이제 평가를 해서 되게 여기에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치약도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 중에서 지역의 이제 어떤 상황, 그리고 또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의 가뭄 치약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1차년도라 많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가뭄이 심각한데, 이 지역에 이제 수원 현황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천 치수 시설이 있고 댐 저수 시설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가뭄 치약지도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거를 1년 365일 평가를 해서 용수 공급 가능 일수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보시는 것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 이제 좀 현실하고 좀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좀 당연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가뭄은 이제 사건이고, 이거는 그 전에 어떤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모의를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을 이런 모의에서 이제 맞춰줄 수는 없는데, 본 과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모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초기 조건 또는 가뭄 빈도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이제 가뭄 상황이 이제 크게 발달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용수 공급 상태 또는 가용 수자원의 상태, 그리고 민감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때는 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치약도가 이제 좀 더 완화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최적화 기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각 수원별로 공급 능력들이 차이들이 생기고 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부족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 저희들은 이제 시나리오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는 수준 내에서 용수 공급이 조정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용수 공급 가능일수들이 이제 좀 평활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용수 공급 가능일수가 증가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활용 방안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취약도 형태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인 가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뭄 시에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합니다. 이해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민감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역의 이제 가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질의응답 없이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의 박대룡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역 물관리 방안 수량, 수질, 수생태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박대룡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역 물관리 방안의 수량, 수질, 수생태 측면에서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그림은 이제 보통 그린 인프라라고 하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물순환과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자연 기반 인프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뭐 그 전에 있었던 개념인 뭐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나 뭐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나 어떻게 보면 조금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그 큰 개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유수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오른쪽은 저류 연못, 하단은 식생수로,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투송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이제 필요성을 보시면 필요성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수량, 그 유역 개발 시에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류지를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뭐 30년 빈도나 50년 빈도 또는 뭐 100년 빈도에 대한 그 저류지나 유수지를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량적 측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때 그런 기준의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개발 전의 유량과 비슷할까 이런 걸 한번 고려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개발 전의 형태, 개발 전의 그 유역의 물순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적 측면인데요. 현재 이제 이 수질적 잠시만요. 뒤로 막 넘어가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현재의 수질을 고려한 그린 인프라의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입 농도와 유출 농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린 인프라를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그린 인프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서 유출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생태적 측면인데요. 수생태는 일단은 수생태 자료가 거의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생태 하시는 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샘플링 그 하천의 수생태 샘플링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자주 할 수 없는 자료를 그 생성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집한 바로는 보통 5월하고 9월, 10월, 그러니까 봄, 가을에 한 번 정도밖에 그 자료를 수생태 자료를 생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그린 인프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량적 측면이나 수질적 측면이나 이런 수생태적 영향들을 그린 인프라가 다 저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만큼 정량적으로 얼만큼 저감하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그렇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그린 인프라를 적용했을 때 유량은 잘 저희가 많이 했지만 수질적, 수생태적 그런 영향을 어떻게 저감 영향을 어떻게 정량화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연구의 큰 그림은 뭐냐면 토지가 이용 변화가 유역에서 토지 이용 변화가 됐을 때, 즉 도시화가 됐을 때 분명히 그 유량적 측면이나 수질적 측면이나 수생태적 측면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영향을 그린 인프라를 통해서 얼만큼 저감할 수 있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정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래서 그 도시화가 되었을 때 그 유역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유역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그 기준이 개발 전에 유역 물순환 특성으로 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시범 유역으로 저희는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군자 배수분구를 시험 유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순환 모형인 그 EPA 수임을 적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그 개발 전, 유역 개발 후, 그다음에 개발 후에 그린 인프라 적용 시 시나리오로 세 가지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량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요. 그 유량 저감 방안은 그 홍수 유출량 그 저감 기준이 빈도 기준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2년 빈도, 10년 빈도, 100년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저감 시설이라고 워터 퀄리티 캡처 볼륨이라는 저감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그 그린 인프라 설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하여서 적용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표출할 건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그 빈도 유량 곡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유량 곡선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 전과 개발 후, 그다음에 개발 후 그린 인프라 시나리오에 적용했고 거기에다가 현재 한 40년의 그 시강우를 적용해서
이런 빈도 유량 곡선을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보통 0.2년보다 작을 때는 저류지가 그 작게 설계되는 거고요. 그다음 0.2년보다 클 때는 저류지가 과다 설계되는 그런 그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는 그러면 개발 전 빈도 유량 곡선과 그린 인프라를 적용한 빈도 유량 곡선과의 차이를 한번 그 R 스퀘어나 NSE나 뭐 RSR을 이용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00년, 10년, 2년 빈도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100년, 10년, 2년 그다음에 수질 저감 시설을 포함한 고려한 저류지가 가장 그 개발 전 시나리오와 빈도 유량 곡선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수질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수질 저감 방안은 대표적인 습지 수질 거동 모형인 KC 스타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KC 스타 모델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질 저감 모형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불확실성 해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리학적 부하율에 따라서 유출 농도를 불확실성 해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뭐 50%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모형을 이용해서 KC 스타 모형을 이용해서 표면적이 일정할 때 유량에 따른 유출 농도의 변화를 이렇게 모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유임 유량이 커질수록 유출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동그라미는 그 관측 유출 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유임 유량이 일정할 때 표면적에 대해서 그린 인프라 유출 농도를 모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표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유출 유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린 인프라를 유역에 적용해서 수질 부하량을 산정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이제 그린 인프라를 유역에 적용했을 때 그 수질 부하량을 계산하는 모식도고요. 그래서 그 수질 부하 곡선을 왼쪽 아래의 그림은 그 그린 인프라 적용 시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유역에서의 수질 부하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신뢰 구간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차이를 정량하기 위해서 로드 레지스턴스 프로바빌리티라는 컨셉을 활용해서 그 차이를 그러니까 수질 부하 빈도 곡선의 차이를 정량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왼쪽 그림은 그린 인프라 표면적과 최적에 따른 수질 부하량 저감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 볼륨이 커질수록 수질 부하량의 저감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 그림은 그린 인프라 최적과 불투수율에 따른 수질 부하량 저감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커질수록 그린 인프라의 효율이 수질 부하량 저감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단 그림은 그린 인프라의 표면적과 불투수율에 따른 수질 부하량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인프라 표면적보다 유역 불투수율에 따라서
그린 인프라 수질 저감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린 인프라를 이용한 수생태 저감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생태 자료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자 배수 분구에 대한 수생태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고 한강 유역에서 이렇게 수생태 자료와 수문 자료가 같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수생태 자료와 수문 자료를 같이 구했습니다. 같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수생태 자료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대체 수문 지수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표는 수생태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문 지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대체 수문 지수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그 대체 수문 지수로 저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생태 지수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수생태 지수와 수문 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수생태 지수 대표적인 대체 수문 지수인 0.5년 빈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른쪽 그 군자 배수 분구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린 인프라를 적용했을 때 개발 전에 그 0.5년 빈도와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그린 인프라의 크기와 형상이 수질적 영향에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 대체 수문 지수를 이용해서 수생태 지수를, 그러니까 수생태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룡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없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발표는 한남대학교 이승엽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 물순환을 위한 물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와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경력이 지금 앞에서 하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짧은 소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도시 물순환을 위한 물 인프라 관리로 일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대략 그냥 도시 물순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지속 가능성 물 인프라 관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물순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사실 이제 다 전문가 분들이신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좀 비전문가에게도 말하기 좀 편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까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들이 일련의 활동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도시 물 순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신 것들이 수자원의 어떤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인프라 측면에서의 이런 물 순환 쪽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순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면 이제 공급 측면, 그다음에 수요 측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공급 측면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물 공급을 이제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깨진 장독대에다가 물을 들이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뭐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 그다음에는 간혹가다가 이제 도시 중에서 그 스노우팩을 활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궁극 뭐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 확장이 된다든지 요새는 이제 도시가 수축되는 것까지도 문제점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결국 이 인프라 문제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노후 문제랑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노후 문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긴 관로들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수선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도 귀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세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번에도 어디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물 가격을 올렸을 때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워터 컨설베이션이라고 해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수도세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될 수 없을 정도로 수도세가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학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영어로 이제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sustain이랑 ability의 합성어가 어떤 것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의 정의만 제가 가져온 거는 여기 적혀 있고요. 일단 지속 가능성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계획을 하고 어떤 뭐 유지 보수를 한다 하면은 결국은 이것들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가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기 메뉴에 있는 트리플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TBL을 활용을 해서 계획이나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트리플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3요소가 뭐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즉 나쁘게 얘기하면은 덜 나쁜 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결론을 귀결하게 되는 방법론이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트리플 탑 라인이라고 하는 조금 더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금 더 창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덜 나쁜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예시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차량을 산다고 생각을 할 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중고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비싼 전기차가 있다고 할 때 일단 딱 가격만 봤을 때는 중고차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더 경제적인 중고차를 구매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지게 되면 결국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중고차를 구매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단편적인 경제성을 볼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더 다른 편익들이 발생하는지. 전기차를 예로 들면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본인이 차를 타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적인 부담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런 편익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인프라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모든 결정들을 관리자 입장에서 해왔던 결정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물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 얘가 기존에 하는 역할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였는지를 조금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물 인프라가 되도록 하는데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그 전반적인 그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담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저기 삼각형의 9개 지표로서 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결정했던 어떤 의사결정이 다음 해에 어떤 다른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 인프라 관리에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관리 관련해서 학위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봐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산 관리에 대한 정의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AWWA에서 제시한 정의이고요.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환경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 정의입니다. 그 밑에 있는 5개의 단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로 이제 활용해가고 있는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산 관리의 5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단계에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이 상태가 어떤지 그 인벤토리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현재 상태를 추정을 해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측면에서 성능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A라고 하는 플랜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자산 관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책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해왔냐? 이제 뭐 약간 유행병처럼 요 근래에는 논문에 AI나 뭐 이런 데이터 기반 분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되게 퇴보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약간 시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의 기반 해석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해석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기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은 실제 관측되거나 혹은 이제 경험으로 했던 그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극한 상황이라든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도달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확장해가는 부분도 조금 한계점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의 기반 분석도 물론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기반 분석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모의들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해보고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에 적혀 있는 입력값에 대한 건보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는 지금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기반 분석이랑 모의 기반 분석을 결합을 통해서 결국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모의 기반 분석이 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나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분석에 어떤 훈련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총합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자산 관리 체계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 기반의 어떤 자산 관리 체계까지 제시를 해 줬었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모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 기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의에 필요한 부분들, 그것들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입력값들에 대한 건보정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시나리오, 그 다음 해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끊어진 루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이 상수도 관망뿐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른 분야에서 좀 접목을 해서 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그쪽에서 연결을 위해서 조금 남겨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봤을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 어떤 의사결정 체계보다는 조금 더 관을 좀 빨리 고쳐야 되고 좀 잦은 수도세, 좀 낮은 비율로 자주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보다는 이제 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산에 대한 어떤 인벤토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벤토리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전에도 아마 유동원 교수님이 아마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들이 먼저 일단 수반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데이터 기반 분석이랑 모의 기반 해석에 대한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것까지 도달이 돼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이러한 그 모의 기반의 해석의 결과가 실제 데이터 기반 해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가 실질적인 어떤 그 관망의 상태라든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미지 형태로서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해석, 모의 기반 해석을 결합해서 공학적 근거를 가지고 물관리 정책 결정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걸로 일단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김현준 부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계시고요. 발표 주제는 동적 수자원 평가 모델을 이용한 계절하천 유출량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멀리 계시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얼굴도 보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왔더니 그동안 못 뵀던 얼굴도 많이 보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포항에 일이 있어갖고요. 포항에 갔다가 아침에 불이 나게 왔는데 원래 다음 기차로 와야 되는데 파업을 한다고 기차표를 그냥 취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앞에 거를 오다 보니까 요 앞에 발표부터 쭉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거는 뭐 동적 수자원 평가 모형을 이용한 이제 시즈널 스트림플로 포캐스팅을 좀 잘해보자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두 개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시간도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UN 밑에 WMO라는 기구가 있죠. 세계 기상 기구인데 여기서 뭐 기상 쪽이 이제 거의 메인입니다. 거의 한 뭐 80%, 90% 가까이 기상 쪽 분들이 일을 하시고 수자원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수자원 분야가 WMO 안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또 다행히 우리 통제소에서 일하던 분이 또 가서 그 UN 기구의 과장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10년 이상 저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는데 과거의 수자원 평가가 좀 스태틱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수자원 평가는 다이내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태틱과 이제 다이내믹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기에는. 근데 다이내믹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그 일자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딱 뭐 수요량도 정해진 거를 보냈다면은 수요량도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뭐 WMO랑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죠.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이나믹 워러 리소스 어세스먼트가 중요한데 한국이 좀 기여를 해라. 그래서 또 KICT가 그걸 OK,
와이낫 하면서 한다고 저희가 발을 들여놨는데 이게 아주 수렁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프론티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CAT라는 캐치먼트 하이드롤로직 사이클 어세스먼트 툴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모델이 어느 정도 물리적 기반의 모델로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빠른 시일 안에 해줄게. 그리고는 캔 모델에서 아까 뭐 여러 이제 발표자들이 뭐 물순환, 도시물순환 얘기했었는데 캔 모델이 이제 도시물순환 모델이거든요. 뭐 지금은 국내에서 잘 안 쓰죠. 수압이랑 수입만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캔 모델의 그런 인필트레이션 트렌치나 뭐 웨트랜드니 그런 부분을 다 치워내고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리고 해외에서는 시도를 못했던 논에 대한 모듈을 이제 캔 모델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고, 또 물 이용, 물 보내주고 또 왜 광역으로 치수받고 지하수 펌핑해서 쓰는 그런 모듈들을 저희가 쭉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게 유엔기구다 보니까 모델을 자기네 이름으로 배포하려면은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제 피어 리뷰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WMO가 이제 6개 이 리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시아권은 RA2 지역인데 각 6개 리전에서 한 명씩 전문가가 한 2년을 이제 이 모델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어느 정도 끝나고 2018년에 행복한 나라 부탄에서 첫 번째 이제 워크숍을 저희가 하고 뭐 한 6개국 정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사전에 워크숍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 보내주고 모델 보내주고 그 나라에 적용을 해봐라. 그리고 적용 결과를 워크숍에 와서 발표해라. 대신에 비행기 티켓을 줬죠. 그렇게 이제 지난 11월에 또 라오스 가서 이제 4차 이제 워크숍까지 하면서 저희가 해외 전문가 한 1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줌을 이용해서 또 교육도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2019년에 이제 WMO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WMO 정책으로 몇 개국이 누가 다운로드 받는지를 로그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담당자의 얘기로는 노스코리아도 받아간 것 같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6개 리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쭉 적용을 했었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숨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모델이 뭡니까? 갭이진, 갭이자웃이에요. 그냥 입력 자료들이 좋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뭐 이 모델 자체가 인필트레이션, 뭐 이베포 트랜스퍼레이션 베이스의 모델이고 지하수 또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자료가 들어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국은 아주 뭐 거의 뭐 저희 생각에는 뭐 한 90% 이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아프리카나 저기 자마이카 이 섬나라에서는 이게 매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일단 자기들이 관측한 유출량이랑 자기들이 관측한 강우량의 매스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안한 게 자, 그러면 매스 밸런스를 억지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우량을 바꿔야죠. 그래서 강우량 곱하기 알파 변수를 또 줬어요. 그리고 뭐 템퍼러처도 이제 부탄 같은 나라는 관측소는 저기 뭐 해발 한 500m에서 재르고 있는데 유역은 해발 1000m예요. 그럼 템퍼러처도 보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템퍼러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렇게 해서 맞춰 이제 가는 중입니다. 러시아도 뭐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이 지금 겨울 되면은 눈 녹고 이게 막 그 진흙밭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일단 틀리고 또 이런 스노우멜트 부분도 상당히 그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와시라 모델을 바탕으로 자, 그럼 국내 계절 하천 유출량을 예측해 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상 쪽에서 얘기하는 시즈널 포캐스트랑 우리 하이드롤로지 쪽에서 얘기하는 시즈널 포캐스트의 타임 스팬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윗그림은 이제 기상 쪽 얘기고요. 아래 지금 약간 하늘색이 이제 수문 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수문 쪽에서 이제 서브 시즈널은 한 7일에서 한 달 이내는 한 서브 시즈널, 그리고 한 3달 정도는 시즈널, 이렇게 이제 WMO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한 달, 3달, 길게는 1년까지의 이 강우 기상 예측 자료를 이용해서 하천의 유출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보고자 합니다. 뭐 강우에 영향이 없다면은 지금 있는 관측 수위 유량 자료로 감수곡선으로 쭉 해서 장래의 유출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강우가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WMO에서 현재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글로벌 하이드롤로지컬 스테이터스 앤 아웃룩이에요. 그래서 아웃룩이라고 그랬죠. 포캐스트는 안 썼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 SOS의 이제 큰 프로젝트가 뭐 월드뱅크 펀드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제 테크니컬 임플리멘테이션의 코 리더로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태형 교수님이 이제 그 환경부 이제 갓 시작했죠. 지난 4월에 계약돼서 시작하고 있는데, 가뭄대응 문제 물관리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5년짜리 R&D가 저희가 지금 4개 팀, 그다음 1개 팀이 이제 추가로 선정이 될 텐데 5개 팀이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2번째 세부 꼭지를 맡고 있고, 이 꼭지에서 저런 시즈널 스트림 플로 포캐스트를 국내에 좀 정착을 해보자. 그리고 통제소 현업에 바로 4년 차부터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자. 그게 이제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 예측 부분이 있고, 기상청에서 쓰는 자료도 쓰지만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수문학자들이 쓰고 있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그런 뭐 1년까지의 기상 예측 자료를 저희가 써서 뭐 앙상블 예측을 결국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내 이제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면 이제 하천 수위만 해도 한 800여 개, 또 하천 유량이 있는데도 뭐 그건 한 280개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도 지금 상당수 많이 재고 있어요. 지하수도. 근데 쭉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가 관측 지하수를 우리가 예를 들면 수자원 가용량이나 하천 유출량 계산할 때 관측 지하수를 쓰고 있느냐? 전혀 안 쓰죠. 그냥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뭐 K어태 지하수팀, 그다음에 뭐 건기현의 지하수팀, 지자연의 지하수팀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지표수 지하수의 그런 연계 부분을 우리가 관측 자료부터 모델링까지 좀 같이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좀 챌린징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열어보니까 지하수 관측 자료가 안방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문 모델에서의 충적층의, 그러니까 언컨파인드 아퀴퍼에서 나오는 하천 수위와 연동된 지하수 모델링에 얼마만큼 지금 도움이 될까 하는 게 한 6개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제소에서 갈수 전망을 매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수 전망이라는 거는 되게 러프한 강우 예측 자료와 과거의 빈도 유량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25개 지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하천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예측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단은 스테이터스, 아까 얘기한 WMO의 그 하이드로 SOS처럼 앞단은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후단은 아웃룩, 이렇게 구분을 했고,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아웃룩 부분이거든요. 포캐스트 부분인데, 그거를 모델 기반으로 잘 하려면은 현 시점의 관측과 유역 상황에 맞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들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국에 지금 한 850개 우리 표준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제주도는 또 왜 뺐냐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지표수 부분보다는 지하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뺐고요. 나머지 지금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그래서 이 4개 권역에 한 830개 표준유역에 대해서 3년 안에 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른쪽에 이제 그림처럼 저런 뭐 예측 앙상블 자료들이 들어오고 뭐 한강 권역에 구축한 저런 표준유역별로 해서 들어온 강우 자료가 결국은 유출 자료로 환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금년에 사업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내부 과제로 진행했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에 대해서 한번 중권역 단위로 해봤고요. 그래서 강우 온도 예측을 통해서 유출을 1년까지 예측하는. 그래서 우측 상단은 이제 호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계절 예측인데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5년 안에 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요게 지금 그 가뭄 과제에서 네 개 과제가 이제 연계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과제는 최종 목표가 임플리멘테이션이거든요. 통제소에. 그래서 초기부터 통제소, KT,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다 이렇게 좀 역시 우리 정 교수님이 센스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하고 논문 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 이건 좀 뭐 일부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불만이 있으시죠. 너무 이렇게 실무 쪽에 강조가 된다 그러는데 사업 태동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4개 과제 지금 한 250억 정도 되는데 5년 동안에요.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우리 좀 하천, 수문, 실무가 조금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 5년 후에는 저도 이제 퇴직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